자, 이번에는 이 X선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연속 X선의 최소 파장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피라미드에서 나온 열전자가 표적 금속에 의해서 멈추어질 때 이 전자기파가 나온다. 그것이 X선이다.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전자를 가속시키는 전압에 따라서 이런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보면은 이 연속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 X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압이 커질수록 연속 X선의 최소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큰 전압에서는 이런 뾰족한 스펙트럼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뾰족한 형태의 스펙트럼을 고유 X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넓은 영역의 X선을 연속 X선이라고 합니다. 연속 X선의 최소 파장은 이 표적 금속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 열전자를 가속시키는 데 사용한 전압에만 관계가 됩니다. 고유 X선의 파장은 이 표적 금속에 따라 다릅니다. 연속 X선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이 열전자가 표적 금속의 원자들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게 되면,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되고, 그래서 이 감소된 에너지만큼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전자기파 X선이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전자가 표적 금속 원자에 의해서 충돌하는데 여러 종류의 충돌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파장이 짧은 X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전자가 이 원자에서 완전히 정지되는 경우죠. 그래서 모든 이 열전자 에너지가 X선의 에너지로 나오는 그때가 X선의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리고 그때의 X선의 파장이 가장 짧죠. 자, 그래서 전압 B에서 가속되는 전자 가지는 에너지는 EB인데, 이 에너지가, 이 열전자 에너지가 모두 X선의 에너지가 될 경우에 그 X선의 진동수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F는 람다분의 C니까 진동수가 가장 클 때 가장 짧겠죠. 자, 그래서 가장 짧은 최소 파장이, X선의 최소 파장이 EB분의 HC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E는 전자의 전환이 아니고 H는 플랑크 상수고 C는 광속이니까 다 아는 값이고,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은 이 최소 파장은 B분의 12.4 다형 옹스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 파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용한 이 전압에만 관계되고 타겟 물질의 종류에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5000V를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5000을 넣어주면은 이 경우에 나오는 X선의 최소 파장은 2.48옹스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8옹스보다 큰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연속 X선의 최소 파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유 X선의 발생 파장은 이미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열전자가 이 표적 금속 원자의 K 구각에 있는 가장 안쪽 구각에 있는 전자를 때려서 이걸 방출시키죠. 방출시키면은 이게 빈자리가 남으니까 이 빈자리에 위에 있는 에너지에 있는 전자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이 차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발생되는 그러한 원리로 고유엑스선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고유엑스선은 이 표적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표적 금속 종류에 따라서 N의 줄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액선의 이 파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적 금속에 따라서 고유 액선의 알파선, K알파 라인의 이 파장이 주어져 있고 K베타 라인 이 파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K알파 라인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K알파 라인이 크기 때문에요. K베타보다도 K알파 라인이 이 인텐시티, 세기가 크기 때문에 K알파 라인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K알파 라인이 가장 파장이 짧은 것은 텅스턴의 경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구리겠네요. 구리가 1.54옹스통이니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엑스레이 영역입니다. 자, 다음에는 XCT에서 흡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XCT는 각 인체 조직에서 이 흡수 개수가 다 다른데요. 물질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흡수 개수를 결정해서 명암으로 처리한 것이 바로 XCT였죠. 그래서 흡수 개수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께가 X인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 속으로 X는 세기가 I0라는 X 세기를 입사시켜주면은 일부 흡수되고 I라는 X는 관찰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I하고 I0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주어져요. 그래서 μ는 물질에 관련된 흡수 개수입니다. 자, 흡수 개수에 대한 하나를 보도록 하죠. 어떤 물질을 만든 두께 1mm인 얇은 판에 X선을 투하시켰을 때 세기가 100분으로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물질의 흡수 개수는 얼마냐? 그래서 I는 I0 exponential 마이너스 μx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두께가 1mm라 했으니까 미터로 붙이면은 10-3cm를 투하된 X선이 입사한 X선의 100분의 1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I는 100분의 I0 그걸 요청하려면 이 흡수 개수가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X선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물리량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소 X선의 최소 파장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래서 연소 X의 최소 파장은 사용한 전압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 개수는 이러한 관련 식에서부터 흡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핵의 결합 에너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핵을 묶어두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인데요.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으니까 그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을 합한 것하고 원소 자체 질량을 측정해 본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자 질량은 U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U라 하는 것은 1U라 하는 것은 탄소의 10분의 1 질량을 갖다 1U라고 합니다. 그래서 1U가 이 정도의 질량이고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은 비슷하죠. 자, 그리고 E = MC 제곱. 이 질량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질량 에너지가 뭐냐, E = MC 제곱 이용하면 되니까요. 하면은 1U는 931 MeV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휘듐4의 결합 에너지를 계산해 보죠. 휘듐4는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의 질량은 이 양성자 2개 질량 더하기 중성자 2개 질량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 질량하고 중성자 질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성 요소의 질량은 4.03191826이에요. 휘듐4를 갖다가 측정을 해보면 이 원소 하나의 질량이 4.002602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이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이 질량 결손이 0.02931665 이것이 이 핵을 묶어두는 결합 에너지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MEV 단위로 고쳐보면은 1U가 931이니까 931로 보여주면은 27.31 MeV가 나옵니다. 그래서 휘듐4의 결합 에너지는 27.31 MeV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들 간의 결합 에너지를 비교하려고 하면은 핵자단 결합 에너지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자보다 큰 것들은 결합 에너지 크니까요. 그래서 핵자단 결합 에너지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핵이 잘 묶여 있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휘듐은 핵자가 4개잖아요. 양자 2개, 중자 2개니까 4개니까 핵자단 결합 에너지는 4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6.828 MeV로 구해집니다. 중수소의 경우에는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뭐냐 구해보자 이런 거죠. 중수소의 질량은 2.014102U입니다. 중수소 핵은 양수 1개하고 중수 1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성 요소의 질량은 2.01594U가 되고 중수 자체 질량은 이거니까 그 차의 질량 결손이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 1U가 931 MeV를 이용하면 1.71 MeV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수소는 핵자가 2개죠. 양수 1개, 중수 1개니까 자, 2로 나눠주면은 핵자단 결합 에너지는 0.86 MeV가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원소들의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 56이 가장 결합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가장 안정된 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거운 핵들은 핵 분열을 통해서 안정한 핵 쪽으로 가려고 하고 가벼운 핵들은 핵 융합을 통해서 안정한 핵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반감기는 방사능 핵종들이 방사능 원소가 수가 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사능 핵종이 줄어드는데 마이너스 D에는 줄어드는데 이는 그 안에 있는 방사능
핵종의 수에 비례하겠죠. n에 비례하고 우리 관측한 시간 dt에 비례하고 비례상수가 바로 붕괴 상수입니다. 자,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n분의 dn이고 이것이 람다가 빠졌습니다. 람다 dt. 자, 그래서 t가 0일 때 n0였던 것이 점점 붕괴해가지고 그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t초에는 n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n equal n0 exponential minus lambda t. 처음에는 n0개였던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측정은 이제 우리 붕괴율인데요. 붕괴율은 1초에 붕괴하는 원소 숫자 몇 개냐 이걸 나타내죠. 붕괴율을 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붕괴율을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방사능 원소의 숫자니까 dn오버 dt 하면 되고 여기서 람다 이제 exponential 되고 여기 초기 붕괴율 R0고 그래서 나중 붕괴율이고요. exponential 지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감기는 여기서 처음에 N0였는데 반감기 타우 후에는 2분의 N0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N0 잡아놓고 정리하면 이 반감기하고 붕괴 상수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능 핵종의 붕괴율 단위는 1초에 방사능원소 몇 개 붕괴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붕괴율이니까요. 그 단위가 주로 큐리를 많이 사용해요. 1큐리 하는 것은 1초에 3.7 곱하기 10의 10승계의 방사능 원소가 붕괴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1큐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베크렐도 많이 사용하는데 베크렐은 1초에 한 개 붕괴할 때를 우리가 1베크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방사능 물질의 붕괴율을 측정해 보니까 30붕괴 per 분이었다. 이 측정을 한 30일 후의 붕괴율은 25붕괴 per 분이었다. 이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는 며칠이냐? 실제로 반감기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붕괴를 측정하고 어떤 지난 후에 붕괴를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식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초기 붕괴율은 30붕괴 per 분이었잖아요. 알죠? 30붕괴 분이고 그리고 30일 후에 이것이 25붕괴 per 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t가 30일이죠. 30일이니까 DFC 주면은 이 반감기가 114.051임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어떤 방사능 핵종의 반감기가 2시간이다. 이 방사능 핵종을 병원에 보내기 전에 붕괴를 측정해 보니까 4mC였다. 미리는 10을 말아 3승이에요. 큐리는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3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붕괴를 측정해 보니 얼마이겠냐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면 되고요. R로 초기 붕괴율은 4mC이고요. 그리고 반감기가 2시간이니까 타우는 2고 측정이 3시간 후에 측정했으니까 T가 3시간이고 그러면은 1.41mC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4mC였는데 3시간 후에 붕괴율이 1.41mC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mC인 핵종, 이 반감기가 3일이고요. 12mC인 핵종 반감기가 6일인데 이게 섞여 있다, 그죠? 자, 이 혼합물이 7일 후에 붕괴율을 측정하면 몇 mC이 있냐? 이건 각각 우리가 이것의 붕괴율하고 이거의 붕괴율이 7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면 될 겁니까?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mC는 초기에 10mC였고요. 반감이 3일이니까 이 3 잡으면 되고 7일이니까 7일 후니까 이 7 잡으면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1.998mC가 되죠. 그래서 10mC였던 것이
7일 후에는 1.98mmQ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거는 초기 무게 12mmQ이고 타우가 6이고 7일 후에 T 7일 계산하면은 5.35mmQ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mmQ였던 것이 7일 후에는 5.35mmQ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합체가 있으니까, 혼합되어 있으니까 분계율은 두 것을 더하면 됩니다. 존파이 이용 부분에 이제 계산 관계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파라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진동수가 20Hz에서 2만 Hz죠. 그리고 2만 Hz 이상은 초음파죠. 자, 그래서 음파에 관계돼 가지고 이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파의 세계에 관계된 거죠. 음파는 이제 진동수하고 이제 세계가 있을까요? 그 진동수는 진동하는 1초에 진동하는 숫자를 나타내고, 그리고 음파의 세기라는 것은 흔들리는 크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귀로 음파를 들을 경우에 이 고막이 1초에 흔들리는 숫자는 바로 진동수이고, 고막이 많이 흔들리고 적게 흔들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음파의 세기겠죠. 자, 그래서 음파의 세기 관련돼 가지고 이 데시벨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데시벨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의 귀로 감지할 수 있는 이 최소의 소리의 세기가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음파의 세기가 적으면은 이 고막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보다 커야지 이제 고막이 흔들려 가지고 소리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음파의 세기 I 하고, 그리고 인간의 귀로 감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소리의 세기하고의 비를 갖다가 록을 취하고 여기다 10을 곱한 것이 우리가 데시벨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I가 음파의 세기인데, 음파의 세기가 뭐 10의 마이너스 4성 와트 퍼 미터 제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이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음파의 세기하고 이 비를 구해가지고, 자, 비를 구하면 뭐 10의 몇 성 이래 될 거 아닙니까? 10의 몇 성 되니까 10의 몇 성 이것도 이야기할 귀찮으니까 뭐 항상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어떤 위치에서의 그 소음 지수가 뭐 10의 몇 성이다 이래 가지고 좀 할 때마다 이야기를 10의 몇 성이나 이래 하니까 좀 그러니까 이걸 록을 취한 거예요. 록을 취했고, 자, 록을 취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5.4, 뭐 3.4 이래 나올 거 아니라요. 자, 이래 나오는데 이게 소수점이기 때문에 이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10을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럼 34, 54,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54.5 이렇게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숫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니까 쉽게 어느 정도 시끄럽기다, 어느 정도 시끄럽다, 소리가 어느 정도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시끄럽다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시벨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10 로그 I0분의 I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
이 값들이 있습니다만, 이 스테레오 뮤직, 뭐, 듣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대략 한 90데시벨 정도 되고, 좀 시끄러운 교통 위치가 90데시벨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 도서관, 조용한 도서관이 대충 한 50데시벨 정도 되고요.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뭐 10에서 20데시벨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제트기 이 가까이에서는 140, 150데시벨이다. 그럼 이때는 고막이 많이 흔들리니까 고막에 고통이 와요. 아픈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시벨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대략 어느 위치에 몇 데시벨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시끄럽다, 시끄러운 지역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시끄러운 예를 들어 가지고 경북대 북문 가까이는 한 90 몇 데시벨 되는데 상당히 시끄러운 지역이다. 그리고 경북대 도성안이 한 50데시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조용하고 시끄러운 곳이다 하는 걸 갖다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이 데시벨 단위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데시벨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시벨 단위에 관계되는 예제를 보도록 하죠. 80데시벨인 음원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의 소음은 몇 데시벨인가? 그래서 80데시벨인 뭐 스테레오 이 장치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에서부터 10m 떨어져 가지고 그 음악을 들었을 경우에 그것이 몇 데시벨 정도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 이 80데시벨의 음원이 이 내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 우선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 세기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 세기가 80데시벨이니까 80데시벨이고 이게 10 로그에다 I0분의 I1이니까 I0는 10의 마이너스 12성이잖아요. 그래서 I1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1이 10의 마이너스 4성 와트 퍼 미터 제곱이다. 그래서 어머니 세기가 10의 마이너스 4성 와트 퍼 미터 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머니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4성 와트 퍼 미터 제곱 이 어머니 있는 데서부터 10m 떨어진 위치에서 이 소리 세기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사방으로 퍼지니까 이 R 위치에서의 이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R 위치에서의 이 소리 세기 자체가 4파이 R 제곱분의 W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4파이 R 제곱분의 I1이죠. 그래서 I1이 이 발사되니까요. 어머니 I1이니까요. I1이고 이 R 위치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니까 이 R 위치에서의 이 소리 세개의 가능성 4파이 R 제곱분의 I1이죠. 그래서 4파이 R 제곱분의 I1입니다. 자, 이것이 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와트 per 미터 제곱이다.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이 소리 세기가 이런 값으로 주어지니까 이 데시벨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12성이고 I2를 더하면은 49 데시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위치에서 80데시벨이었는데 그래서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는 49데시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기가 이 위치에서는 80데시벨인데 10m 떨어진 곳에서는 49데시벨로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기장치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의 소음을 측정하였더니 80데시벨이었다. 기기장치에서 3m 떨어진 지점에서의 소음은 몇 데시벨인가? 앞에 예시하고 뭐 동일합니다만. 자, 우선 기기장치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80데시벨을 했으니까 이 80데시벨이 소리의 세기로 구하면 어느 정도냐?
그것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I1이 시그널 4성 와트퍼미터 제곱이 돼요. 자, 그리고 1m에서 떨어진 지점이 이제 10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소리 세기가 요것이니까 이 3m 떨어진 지점하고 비교하면은 결국 3m 떨어진 지점은 요거보다도 9분의 1이죠. 그렇죠? 3m니까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식에 이어주면은 70대 C가 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m 떨어진 위치, 기기장치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의 이 소음지수는 80dB인데 3m 떨어진 지점에서의 소음지수는 70dB임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소음지수 단위로서 데시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데시벨 관련된 계산 문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엔 도플러 효과인데요. 자,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이 음원, 소리를 내는 음원이죠. 음원이 이 움직인다든지 또는 관측하는 사람 움직인다든지 상대적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이 음파의 진동수 또는 빛도 뭐 전자기파도 다 이 도플러 효과가 다 있습니다. 음파 경우만 이야기해 보면요. 음파의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도로에 서 있는데 앰뷸런스가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먼 데서부터 사이렌을 울리면서 와요. 보면은 이 먼 데서 올 때 사이렌하고 또 지나갈 때 사이렌의 진동수가 달라요. 우리가 사람이 듣는 진동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앰뷸런스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들을 때는 진동수가 이 앰뷸런스의 진동수가 400Hz의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가 정지한 쪽으로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듣는 것은 예를 들어 뭐 450Hz로 들리고 이게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지고 멀어지면서 400Hz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멀어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 395Hz로 들린다. 이런 식으로 음원이 다가오면서 듣는 거하고 멀어지는 거 듣는 게 달라져요. 또는 이 사람이 측정하는 사람이 음원으로 다가가면서 듣는 소리하고 또 멀어지면서 듣는 소리가 달라요. 그 상대적 음원과 관측자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서 우리가 관측하는 진동수와 다른 그런 효과가 바로 도플러 효과예요. 그래서 한 개씩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우선 음원이 정지하고 음원이 소스가 정지하고 관측자가 음원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 소리를 들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음원이 내는 소리는 진동수는 F예요. 그리고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는 FO예요. observe를 해가지고 FO. 자, 소스는 정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관측자가 이 음원 쪽으로 다가가면서 들으면 속도 VO로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더 많은 걸 듣죠. 정지하고 있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오는 걸 들으면 되는데 듣는데 다가가면서 들으니까 점점 파를 더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게 되죠. 자, 그래서 관측되는 진동수 FO라고 하는 것은 이 음원이 내는 진동수에다가 다가가면서 파를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F람다는 C니까 만나는 파의 숫자는 뭐냐면은 람다분의 속도잖아요. 속도 비용. 그만큼 더 들어요. 자, 그래서 음원이 내는 진동수에다가 다가가면서 파를 더 많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파의 수가 람다분의 B0니까 결과적으로 이 관측자가 음원 쪽으로 닿으면서 듣는 진동수는 더 크게 들리죠.
그래서 람다-O는 B0만큼 더 크게 들립니다. 자, 여기서 람다-O의 B0를 람다-분의 C분의 B0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람다-분의 C 이것이 F잖아요. 이 아래는 음이니까 F니까 여기 F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F는 C분의 C 플러스 B0. 그러니까 여기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크니까 이 어머니 뇌는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로 듣습니다. 반대로 이 반대쪽 움직이면 돼요.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은 뭐 계산해 볼 필요 없이 여기 마이너스 되겠죠. C 마이너스 B0로 진동수가 작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어머니 우리한테 다가온다 이거죠. 관측자한테 다가온다 이거죠. 관측자는 정지하고 있는데 어머니 다가올 경우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다가오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오니까 여기 보다시피 이 파장이 짧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면서 팔을 내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파장이 짧아져요. 어느 정도 짧아지느냐. 듣는 람다 O는 람다 빼기 F분의 BS죠. 그래서 이것이 F람다는 C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BS의 속도로 오면은 파장이 여기 파장이잖아요. 짧아지는 파장이잖아요. F분의 BS는 이 파장 관계되니까요. 자, 그래서 FS라는 속도로 다가오면서 다가올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 파장이 짧아지는데 이 정도만큼 짧아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진동수로 표현하면은 람다 O, 람다 F5분의 C고요. 이건 F분의 C고, 이거는 F분의 BS니까, 그래서 진동수로 표현하면 F5에 대해서 풀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 관측자 쪽으로 다가오면은 진동수 커지겠죠. 분모에 마이너스니까 커지잖아요. 거꾸로 이 어머니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면 C 플러스죠. 진동수가 줄어들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고, 이걸 합치면 돼요. 합치면 결국 이런 일반적인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C는 아빠의 속도고요. BO는 이 observer, 관측자의 속도고요. BS source죠. source의 속도.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결국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면은 진동수가 커지고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진다. 이것만 기억해 두면은 이 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 구한 식을 이용해서 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동수 500Hz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80km/h의 속도로 구급차가 지나간다고 하자. 시속 50km/h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사이렌을 들을 경우 구급차가 다가올 때 하고, 그리고 멀어질 때, 지나갔을 때에는 몇 헐츠로 들리는가. 음파의 속도는 340m/s다. 첫 번째 경우는 어디 됩니까? 이 구급차예요. 이거는 이제 이 자동차고, 관측자가 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이렌이 500Hz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데 이 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다 가잖아요. 구급차가 다가올 때의 경우고, 구급차 지나갔죠. 지가 지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BS 속도 움직이고 BO 속도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이 자동차 안에 탄 사람이 듣는 사이렌의 진동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다가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식에서, 일반적인 식에서 위에 분모가 BO고요. 그래서 이 관측자가 움직이는 속도에 분자가 관측자가 움직이는 속도에 분모는
어머니의 속도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 경우에 관측자 요 있죠. 요 있는데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음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가오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음원은 분모이기 때문에 다가오니까 소리가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이 분모에는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그러면 커지잖아요. 자, 그래서 C-BS 되고 그 다음에 이 관측자는 여기서 멀어지잖아요. 다가오는데 이건 자꾸 이쪽 가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관측자의 속도는 이쪽 분자에 있는데 이게 이제 멀어지니까 이것은 줄어들어야 되니까 신호수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킬로미터 per 아워니까 이 미터 per 세컨이니까 이게 미터 per 세컨으로 고쳐야 되겠죠. 고쳐가지고 대입식이 주면은 다가올 때는 513Hz로 떴습니다. 그 다음에 앰뷸런스 지나갔어요. 지나가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얘는 또, 이 자동차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듣는, 사이렌 소리를 진동수로 구해봅시다. 이 경우 왜 돼요? 이 소스, 그러니까 음원의 경우를 보면 음원은 왜 됩니까? 이 멀어지잖아요.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쪽으로. 관측자 여기 있는데 음원이 멀어지죠. 이쪽으로. 멀어지니까 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머리 속도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돼야 되겠죠. 플러스 되면 이제 줄어들잖아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 관측자의 경우는 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렌이 이쪽으로 가는데 앰브레스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 다가가니까 이거는 다가가니까 소리가 커져야 되겠죠. 커져야 되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되고 자 그래서 대입식이 되면은 488입니다. 3 빠지고 488Hz로 들린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500Hz의 사이렌을 들고 3m/s의 속력으로 벽 쪽으로 뛰어간다. 벽이 있고 벽 쪽으로 뛰어간다. 이 사람이 듣는 비트 수는 얼마냐? 음속은 340m/s다. 자, 사이렌을 들고 벽 쪽으로 뛰어가면은 이 사람이 두 개의 음파를 들어요. 뭐냐면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사이렌 500Hz의 이 사이렌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이 사이렌 소리가 벽에 대하 반사되어 오죠. 이 반사되어 오는 이 사이렌 소리도 들어요. 그 두 개의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자기가 들고 가는 사이렌 소리하고 그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사이렌 소리 두 개를 들어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생겨요. 같지는 않잖아요. 그 차이 이만큼의 비트, 삐삐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트 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비트 수를 구하라. 그러면 첫째 뭐를 구해야 돼요? 벽에서부터 반사되어 오는 음파의 진동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계산 안 되니까 우선 첫째 가상의 사람이 벽에 있다 칩시다. 벽에 있는 사람이 이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의 진동수를 일단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벽에서 반사되어 오니까 뛰어가는 사람이 듣는 진동수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벽에서 있는 사람, 가상의 사람이 벽에서 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진동수는 오게 돼요. 벽에 가만히 정지하고 있잖아요.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쉬고, 그냥 쉬고. 관측자는 분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관측 속도는. 그래서 관측자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쉬고. 사이렌이 벽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으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죠. 진동수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S예요. 그래서 벽에서 듣는 사이렌 소리. 이것이 반사되어 오잖아요. 반사되어 오는데, 반사되어 오는 것을 갖다가
이 달리는 이 사람이 관측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벽에서 반사되는 사이렌의 진동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들으니까 이것이 사실 소스가 되죠. 이 사이렌 들고 있는 사람, 들고 뛰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소스가 벽에서 반사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벽으로 뛰어가는 사람은 벽에서 반사되는 이 소리를 듣는데 이 소스는 일단 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지된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소스가. 그러니까 이 소스는 이 정지사 이 밑에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에는 0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듣는 사람은 뛰어가면서 들으니까 소스 쪽으로 가면서 들어지기 때문에 분자에서는 이 플러스 되죠. C 플러스 B O고 그 진동수는 FW이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은 이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것을 듣는 진동수는 이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509Hz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벽으로 사이렌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이 듣는 것은 자기가 들고 있는 사이렌 소리 500Hz하고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사이렌 소리 509Hz를 동시에 들어요. 동시에 들으면 그 사이에 비트가 발생해요. 그래서 9Hz. 그래서 그 차이만큼의 삐삐삐삐 1초에 삐삐삐삐 한 9번 삐삐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이 파동이 비슷한 진동수의 파동이 겹치면은 그 차이만큼의 비트가 발생해요. 비트가 딴 게 아니고 삑삑삑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비트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 도플러 혈류 그 피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이러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이 혈관이 있다 칩시다. 혈관이 수평 방향하고 각도가 세타예요. 속도는 B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초음파를 발사해 F0는 그냥 F라 해도 상관없이 싶은데 그냥 F라는 그런 초음파의 진동수를 발사하면은 혈소판 P 안에는 혈소판에서 반사돼 가지고 F라 델타 F라는 이러한 바뀐 진동수를 들어요. 그래서 두 개의 비트가 발생 델타 F의 비트를 관측을 합니다. 관측하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 혈관에 흐르는 피의 속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앞에 우리가 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경우에 듣는 비트하고 뭐 동일해요. 한번 봅시다. 자, 혈소판은 진동자 방향으로 B4세타의 속도로 움직인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속도 B 같으면은 이 진동자 방향의 속도는 B4세타. 그래서 이 혈소판이 위로 움직이면서 듣죠. 그래서 혈소판이 예를 들어 가지고 혈소판에 있는 사람이 이 팔을 관측했을 경우에 위로 움직이면서 듣죠. 자, 그래서 혈소판은 혈소판에 있는 관측자가 있다. 아까 벽에서 있는 가상의 사람이 관측한다고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혈소판에 있는 그러한 장치 또는 관측자가 관측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혈소판이 음원 쪽으로 움직이죠. 움직여서 관측하기 때문에 관측자가 움직이면서 관측자는 분자에 있죠. 그래서 B4세타, C 플러스 B4세타고 그리고 음원은 진동자는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에서 관찰되는 진동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자, 이 진동수의 초음파가
반사되어 가지고 진동자에서 관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음원이 되죠. 이게 음원이 되고, 이 음원이 혈소판이 FP라는 진동수를 발산하는 음원 혈소판이 이 진동자 쪽으로 움직이니까, 그죠? 소스가 움직이잖아요. 반사되어 가지고 소스가 움직이니까, 소스는 이 밑에죠. 그러니까 B 마이너스 커지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사람 쪽으로 오기 때문에 진동자 쪽으로 오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지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고 관측하는 진동자는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C고 FB로 혈소판에서 이제 나오는 진동수가 FB니까 그리고 대입식 이러면은 뭐 이런 식이 되죠. 앞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앞에 벽을 향해 달려가는 거하고 동일하죠. 그때는 이제 사인 세타가 없었으니까 그냥 C-B고 C 플러스 B인데요. B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어지는 것 뿐입니다. 자, 따라서 비트 수는 결과적으로 F하고 진동자가 발산하는 이 진동수 F하고 그리고 이 혈소판에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의 진동수 F'과의 차이죠. 차이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음파의 속도가 사람 몸에서는 사람 몸이 물이니까 1540m/s죠. 자, 그리고 혈관 속도 표면 몇 cm/s이기 때문에 결국 상당히 C에 비해서 B는 상당히 적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밑에 분모에 있는 이걸 무시할 수 있죠. 분자는 뭐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있지만, 자, 그래서 이걸 떨어뜨리면은 이 비트 수는 EF에다가 C분의 B 사인 세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진동수가 3MHz의 초음파를 인체 내부로 발사한다. 각도가 10도인 혈관 속의 혈소판에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와 우리가 인체 내부로 발사한 이 초음파와 사이 중첩이 되어가지고 비트가 감지되는데 이 비트 수를 구하라 했어요. 혈류의 속도는 30cm/s이고 음파의 속도는 1540m/s다.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앞에 있는 식. 이 식을 이용하면 될 겁니까? 자, 그래서 델타 F는 2F에다가 C분의 B 사인 세타고 10도로 계속해 10도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B라 하는 것은 30cm/s니까 이걸 미터로 고치가 대입시켜주고 C는 1540m/s니까 결국 델타 F는 135Hz임을 우리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TI 심장박동 측정에 초음파 도플러 효과가 이용된다. 초음파가 TI 심장막에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하자. 진동수 1MHz인 초음파를 입사시켰을 때 비트의 수가 초당 80이 관측되었다. 심장막의 속도 B를 구하라 했어요. 인체 내부의 음파의 속도는 초미터/s임을 사용하라. 실질적으로 이게 측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초당 80이니까 이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80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실제로 이제 요걸 측정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측정됐다 치고 쳤을 때 심장박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니까 심장박이 어느 정도 이 속도로 이제 이 진동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식이 델타 F가 2F에다가 C분의 B 사인 세타인데 수직으로 입사했으니까 90도니까 1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델타 F는 사실은 여기 C에다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까 이거 무시했잖아요. B가 C보다 작다. 그리고 세타가 적으니까 이 무시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사인 세타 90도 1이죠. 1이기 때문에 이것도 작은 값이지만
계산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C-B가 되었어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원래 요 식인데 세타가 수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고 요 2분자는 2b가 되고 분모도 90이니까 C-B가 된 거예요. 그래서 C-B가 됐고 F고 2b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 구하라 하는 것이 뭐예요? 속도 B죠. 속도 B를 구하라. 자, 속도 B로 이 식을 다가 바꾸면은 그러고 보시고 정리한 거죠. 정리하면은 6cm per sec가 나옵니다. 그래서 태아의 심장이 1초당 80번 진동하는데 심장막의 속도가 대충 어느 정도로 진동하는지 그럼 계산해 보자 하는 것이 이 문제고 이것이 6cm per sec 1초당 6cm 진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